중국 기업들이 왜요? 내연기관 없이 출발하는 거니까 나머지 부품은 우리는 납품을 해봤으니까 해볼 수 있다는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2,000개가 넘는 전기차 기업이 만들어졌다가 이것이 지금 120개로 줄었죠. 기술이 응집되면서 이 기술이 좋아지는 거고, 더 경쟁력 있는 기업, 알짜 기업만 남겨서 글로벌 리더로 만들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자동차 성장 전략인 거죠. 중국은 강력한 내수 시장에 기반한 자국 내 산업 육성 정책으로서 전기차를 선택을 했던 거고, 이것이 유효하게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던 거고, 중국의 브랜드 이름으로 세계 시장에 나가서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이거는 중국 정부로서는 자동차 산업을 이렇게 키운 것을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견제를 예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중국 전기차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중국 전기차가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뭐 바이든도 반대했지만 저는 사실상 포드하고 GM은 망한다고 봐요. 지금 독일 전통차들 폭스바겐과 벤츠와 BMW, 포르쉐 모두 합쳐서 아우디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맥을 못 쓰고 있는 건 중국 차 때문이거든요. 우선은 독일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가 전체 매출의 한 33%까지 차지해서 높았었는데 그것이 지금 10%대로 떨어지고 있는 것, 이건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거고, 그거는 독일의 기업 자동차들이 중국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것. 두 번째는 유럽에서도 중국 차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을 잃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당연하게 지금 미국의 중국차가 들어와서는 테슬라 정도가 성장하는 거는 그래도 미국 기업이니까 괜찮은데, 중국 기업에서 포드하고 GM과 스텔란티스가 망한다? 이건 사회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를 트럼프 또한 막을 겁니다. 이건 분명히 막을 거고요. 그리고 비아디는 지금 미국 들어갈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중국 전기차 수출의 1%도 지금 23년 기준으로 미국에 이제 들어온 중국 전기차가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미국의 그 견제가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실효성이 별로 저는 없다고 보는데, 1% 들어온 게 다 뭐냐면 전기 버스거든요. 비아리의 버스들은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캘리포니아에도 많이 다니고 있고, 근데 요즘은 그 버스마저도 규제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버스는 보통 우리식으로 하면은 거기는 카운티라고 하죠. 카운티 같은 데서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연방 정부에서 규제를 해버리거나 관세를 매기면은 뭐 달라질 수 있는데, 비아리 버스들이 카운티 이런 단위에 대단히 많이 잘 들어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근데 승용차 부분에서는 좀 못 들어올 게 저는 확실하고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이, 비아디가 쓰고 있는 전략은 이건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블룸버그 기사에 나왔어요. 블룸버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식으로 왜 이렇게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치킨 립에서 닭갈비 전략이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빈틈을 노리는 건데요. 닭의 갈비 이 간격을. 지금 가장 많이 비아디가 수출되고 있는 국가는 브라질입니다. 두 번째가 태국이에요. 물론 다 합치면 유럽이 두 번째로 많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이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 다 합치면은 많지만, 그러니까 즉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미국 차가 시장이 아닌데 유럽 시장보다는 신흥 시장에다가 인도를 제외한, 중국과 인도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인도를 제외한 모든 신흥 시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브라질이라든지 태국 이런 데 한국 현대기아차들 그렇게 많은 성공을 목도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태국 가장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베트남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베트남엔 윈페스트라는 자국 내 브랜드가 있어서 쉽지는 않고요. 하지만 브라질은 지금 완전히 싹쓸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멕시코도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어서 이 야금야금 먹겠다라는 것을 이 닭갈비 전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금야금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것을 닭갈비 전략으로 하는데, 비아디는 사실은 놀라운 기업이에요. 비아디는 정말로 저가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저가에서부터, 그리고 사실은
뭐 양양인가 뭐 인터넷에서 새로운 브랜드도 만들어서 30만 달러에 가까운 25만 달러에 가까운 스포츠카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고급차부터 이것을 갖다가 또한 수직 통합을 해서 자체 공급을 해서 배터리도 여러분 전 세계 3위 업체잖아요. 배터리에서부터 모터도 만들고요. 모든 걸 자기가 다 자급자족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이것도 올리고 그리고 요번에 그 블룸버그 분석에 의하면 디자이너만 3,000명이 일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반 이상이 유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한국도 사실 현대기아차 여러분 디자인이 왜 좋아졌어요? 인정할 건 저희가 인정해야죠. 이탈리아 사람들,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다 데려왔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의 자동차 디자인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샤오미도 독일 사람들이 가서 디자인했잖아요. 샤오미 전기차도. 중국이라고 그걸 안 하겠어요? 중국에도 3,000명의 자동차 디자이너가 비아디에만 일하고 있는데 약 이 중에 1,500명이 유럽 사람들이에요. 이러면서 디자인 경쟁력도 되게 좋아지고 내구성 경쟁력도 좋아지고 제품 경쟁력도 대단히 좋아지면서 중국 차들이 흔히 말하는 오버캐파시티, 과잉 생산을 통해서 과잉 생산을 한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서 한 대당의 평균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평균 가격을 낮추면 싸게 팔 수 있거든요. 이런 식의 전략을 써서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뚫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멕시코에다 공장 지려고 했잖아요. 멕시코에다 공장 지면은 북미 나프타 협정에 의해서 캐나다하고 멕시코의 공장에서 진 거는 관세 없이 미국에 들어가는 것이 조약이 맺어져 있는데 트럼프는 그것도 안 하겠다. 멕시코에 줘서도 관세 매기겠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비아디 같은 경우는 지금 멕시코에 공장 지려고 준비 다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지금 비아디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비아디는 당분간 미국의 심기는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명확히 하고 근데 그거 말고도 먹을 수 있는 닭갈비는 많이 널려 있으니 닭갈비 전략으로 전 세계 나머지 시장들을 장악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BYD가 결국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이 되는 건가요? 경쟁 대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시장은 들어가기에는 가격을 그렇게 낮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가 차량이 나오면 혹시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비아디가 지금 브라질에서 팔고 있는 것은 또 브라질 사람들이 이 족장들을 좋아하는 문화가 있어서 자동차 이름도 브라질에만 특수하게 지어줬어요. 킹이라고 킹, 왕. 이런 식의 대단히 저가 차량을 브라질에 뿌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비슷한 수준의 아주 저가 차량을 뿌리니까 브라질의 경제 수준에서는 이게 딱 맞아 들어가면서 전기차들이 막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테슬라 모델 3하고 모델 Y를 어떻게 브라질 갖다 팔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인도도 물론 상류층들의 규모가 좀 있지만 그들만을 노리는 시장이 되겠지만 전체 시장을 판을 키울 수 있는 저가 차량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요번에 이제 곧 공개될 테슬라의 저가 차량이 어느 정도 가격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낮춰요. 킹은. 그러니까 뭐 2만 달러 막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진짜 뭐 우리 식으로 하면은 캐스퍼죠. 캐스퍼. 네. 캐스퍼 같은 거에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캐스퍼보다 더 좋아. 막 다 차도 더 크고. 사실 진짜 커요. 더 크고 이러면 어떻게 안 팔리겠어요. 근데 그거랑 어떻게 테슬라가 경쟁을 해요. 그래서 테슬라는 미국과 유럽과 중국이라는 3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진출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물론 태국도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뭐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비아디가 택하고 있는 닭갈비살 전략을 테슬라는 하기에는 포트폴리오라든지 생산 규모가 아직까지는 그걸 받쳐주고 있지 못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 그 전기차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일까요? 가격 경쟁력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죠.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은 품질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격이 저렴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은 항상 우리가 경제학에서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가격 경쟁력은 품질을 고정으로 봤을 때, 고정됐다고 봤을 때, 즉 여러분들이 이제 TV를 사려고 했을 때 삼성과 LG를 품질이 똑같다고 봤는데 만약에 LG가 20% 싸다. 그럼 누가 삼성 사요? 아무도 안 사요.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아디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선 지금 유럽에서는 폭스바겐하고 그렇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또는 현대기아차하고 솔직히 말해서 차이도 안 나요. 그런데 가격이 현대기아차보다 20% 싸다. 만약에 비아디가 내년에 한국에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현대기아차보다 품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데 가격이 한 30% 싸다. 여러분 안 사시겠어요? 이게 가격 경쟁력이에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비아디는 명확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중국과 그 중국 전기차 제조 기업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 자동차 시장 자체가 전기차 시장이 스테이지 2로도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2단계로. 스테이지 1은 전기차 자체를 누가 잘 만드느냐.
전기차 자체를 누가 이쁘게 잘 만드느냐, 전기차 자체를 누가 내구성 있게 잘 만드느냐 해서 전기차가 얼마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변하는 거가 그래서 요즘 SDV라고 얘기하죠. 소프트웨어 드리븐 베이클이라고 해서 이 소프트웨어에서 잠깐 가죠. 하드웨어 중심으로 자동차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자동차를 설계하는 2단계 이 국면으로 시장이 지금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고 테슬라는 그걸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거고 비아디도 그걸 향해서 질주하고 있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직 통합률이에요. 이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는 프로덕션 뎁스라고도 얘기해요. 생산의 깊이. 생산의 깊이가 포드가 처음에 1907년에 모델 T를 만들었을 때 이게 100이었어요. 고무하고 유리도 포드가 만들었어요. 왜? 타이어를 만들어주고 자동차 유리를 만들어줄 때가 어디 있어요? 모델 T가 처음으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는데. 그러니까 안에 철강소도 있는 거고 철도 있는 거고 고무 공장도 있는 거고 유리 공장도 있었어요. 이건 100이에요. 100인데 점점 이것이 낮아지면서 아웃소싱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이건 보시가 만들고 이건 ZF에서 만들고 이거는 컨티넨탈에서 만들고 뭐 이러면서 다들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서 브레이크 시스템은 여기가 너무 제일 잘 만들고 한국도 만도도 있고 뭐 얼마나 1차 벤더들이 글로벌한 벤더들이 나왔어요. 현대차에 납품하다가 이걸 가지고 유럽에도 수출하고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프로덕션 뎁스가 거의 50으로 줄었어요. 60에서 50 사이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테슬라하고 비아디는 75에서 80으로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00% 자사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에서도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컨트롤러는 자기가 설계해서 납품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렇게 벤더들하고의 1차 벤더들, 2차 벤더들, 테슬라는 3차 벤더는 없습니다. 협업 구조가 있지만 이 층위가 50%가 아니라 20%로 줄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점점 해서 이거를 90% 100%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100%까지 갈 일은 없지만. 그러니까 점점 올려가고 나머지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100% 하겠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될 때만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차가 될 수가 있어요. 전혀 50% 정도를 가지고서는요. 소프트웨어가 나머지 50 소프트웨어를 중심이 되는 차량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품의 이러한 덩어리마다 컨트롤러가 있는데 컨트롤러를 본 회사가 장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컨트롤러를 내가 다 연결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 있으면 여기다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품하고 연결되어 있는 컨트롤러까지를 다 연결해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을 하려면 이 컨트롤러를 외주 줬던 것을 최소한 내재화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비와디하고 테슬라가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속도를 지금 현대 기아차가 쫓아가고 싶어하지만 이 부분이 쉽지가 않은 것이 전통적인 벤더와의 관계도 있는 거고 컨트롤러를 설계할 수 있는 엔지니어 자체도 지금 부족하고 여기에서 소프트웨어를 작동할 수 있는 엔지니어도 부족해요. 폭스바겐이 2,000명이 넘는 개발자를 고용하는 자회사를 2020년에 만들었다가 지금 4년 만에 그것을 버리고 미국의 리비안하고 같이 소프트웨어,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유도 전통적인 기업 내에서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전기차라는 새로운 개념 속에서 소프트웨어를 집어야지 자꾸 내연기관에 소프트웨어 집으려고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이 트라이얼 에러들이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기 자동차 국면은 SDV라고 볼 수가 있고 이 SDV에 가장 가깝게 가고 있는 것이 테슬라하고 비아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도 사실 전기차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은 사실은 헬무트 콜이 1987년에 중국을 가게 되면서 독일 자동차 기업이 먼저 뚫었죠. 그다음 미국하고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이제 시장을 뚫었는데 중국 경제가 커지면서 중국 자동차 시장이 너무 커졌어요. 어느 정도 커졌냐? 세계 1위 자동차 시장으로 커진 거죠. 근데 1위 자동차 시장이 커졌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엄청난 1990년대 후반에 스모그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도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스모그 현상이 발생하면서 스모그와의 전쟁을 영국은 1960년대, 50년대, 60년대 선언했다라면 중국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전략적 방향을 하면서 우리 자국 내 이렇게 시장이 큰데 내연기관으로는 도저히 못 쫓아가겠다는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내연기관 기술을 이전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50%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도 내연기관 기술이라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 거고 현대기아차가 만든 것도 사실 기적과 같이 후발주자인데도 쫓아왔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다 그럼 내연기관을 버리는 전기차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고 이러면서 전기차는 될 수 있겠구나. 우선은 도시의 스모그 현상도 줄일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우리 중국 기업들이 왜요? 내연기관 없이 출발하는 거니까 나머지 부품을 우리도 납품을 해봤으니까 해볼 수 있다는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2,000개가 넘는 전기차 기업이 만들어졌다가 이것이 지금 120개로 줄었죠.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흔히 말해서 기술이 응집되기 시작하는 거죠. 기술이 응집되면서 이 기술이 좋아지는 거고 지금 이거는 20, 30개로 줄일 거예요.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더 줄여서
더 경쟁력 있는 기업, 알짜 기업만 남겨서 글로벌 리더로 만들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자동차 성장 전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강력한 내수 시장에 기반한 자국 내 산업 육성 정책으로서 전기차를 선택을 했던 거고, 이것이 유효하게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던 거고, 이것이 기업 내수 시장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수출 시장까지 주도하는, 중국이 2023년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를 많이 수출한 나라로 일본을 제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국 정부로 볼 때 이거는 쾌거예요. 산업 정책에 내수 시장만을 키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회사의 다른 기업의 OEM, 애플의 뭐 아이폰 만들어줘서 뭐예요? 미국 거잖아요. 근데 중국의 브랜드 이름으로 세계 시장에 나가서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이거는 중국 역사상 오래간만에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는 자동차 산업을 이렇게 키운 것을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도 과잉 생산해서 지금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를 갖다가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면서 전체 산업을 좀 교란시키고 있죠. 물론 태양광 패널이 저렴해져서 태양광 솔라 파크가 많이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저거 어느 브랜드가 만들어서 사람들이 기억 안 하지 않잖아요. 근데 소비재 제품, 자동차의 브랜드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비아리? 이거 중국 건데 좋대. 이러면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1990년대 막 때는 좀 별로 브랜드 가치가 안 좋았죠. 2000년대 오르면서 현대차 좋다, 삼성 휴대폰 좋아진다 이러면서 이게 뭔가 이 국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국이 지금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이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전기차 산업을 내수에서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IRA 법을 만든 거죠. 포드라고 GM, 스텔란티스 정신 차려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서 전기차 부분에서도 중국을 앞서거라. 그랬는데 사실 그러질 못한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나 민주당 정부의 희망만큼 미국의 전통적인 OEM들이 쫓아와 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 틈새를 현대기아차가 파고들면서 이득을 가장 많이 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테슬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유일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재편될지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포드하고 GM이 다시 정신 차리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거죠. IRA 폐지하지 말아달라. 우리 이렇게 되면 중국에게 결국은 다진다. 이것이 사실은 공화당 사람들도 어느 정도 설득이 되는 논리거든요. 이러다가 뭐 전기차 좋아하지 않았지만 전기차가 대세인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중국 애들이 더 잘 나갈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너무 테슬라만 지원해주면 중국에게 미국이 시장 지배력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려감 때문에 IRA법이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폐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보시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요, 포드하고 GM 죽어요. 네. 그렇다면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저희가. 네네. 오늘 정말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박사님 최근에 책이 한 권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AI 에이전트 시대 경제의 주인이 바뀐다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제가 단독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이 챗GPT가 1단계라면 사실은 그 다음 단계가 에이전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에이전트는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챗GPT나 여러분들 뭘 쓰게 되면 제가 물으면 답해 주는 거 있었잖아요. 에이전트 핵심은 인간이 만들어 놨던 다른 도구들을 쓰는 거예요. 웹사이트에 가서 검색해서 제가 원하는 걸 알아봐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었던 소프트웨어를 다양하게 쓰면서 제가 이뤄줬던 것을 원하는 걸 이뤄주는 거죠. 즉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 오사카 여행 가게 비행기표 끊어줘. 그러면 비행기표 사이트 가서 비행기표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KTX 내일 저기 부산 가고 싶은데, 광주 가고 싶은데 표 좀 끊어줘. 그러면은 KTX 앱에 들어가서 그 표를 끊어버리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다양한 소프트웨어라는 도구를 활용하면서 AI가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 그래서 뭐 비서가 된다, 집사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서냐 집사냐도 중요하지만 도구를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교를 무엇을 갖고 있든지 간에 진화론적 입장에서 볼 때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로 우리가 진화를 하는데, 그때 첫 번째 진화한 단계가 호모 하빌리스라는 거예요. 호모 하빌리스의 뜻은 뭐냐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도구를 사용하면서 인간의 뇌도 커졌고, 인간의 뇌가 커지면서 도구도 다양해졌어요. 불에서 석기에서 철기로 바퀴도 만들고, 그러면서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 슬기로운 사람으로 진화한 거거든요. AI가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인간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것이 AI 에이전트고, 이것이 AI 경제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흥미진진하게 2025년 전개될지에 대해서
각 B2C 시장별로, B2B 시장별로, 그리고 기업으로는 애플은 어떻게, 이 부분 AI 검색에서는 어떻게, 구글은 어떻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는, 아마존은 어떻게 이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 네, 좋은 책이네요. 네, 여러분들 꼭 한번 사서 보시면 AI 경제가 어떻게 재편될지, 여기에서 AI 경제가 어떻게 거품론에 빠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을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 송정길 TV 채널에 나온 지도 이제 꽤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속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계속해서 뭐 특히 저는 여기서는 테슬라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념만 가지고 우리가 빠가 돼서는 전혀 안 되고요. 신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셔야 내가 언제쯤 올라탈지, 때로는 빠질지, 어쩔 때는 내가 좀 더 현금을 누적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하고 다르게 단타가 잘 안 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장기적인 전망을 보시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시장이고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테슬라 말고도 좋은 주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그런 주식들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면 여러분들 분명하게 성공적인 투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